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현안들을 유쾌하게 또 통쾌하게 정리하는 시간이죠. 신유진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두 분은 뭐 책 쓰시거나 뭐 홍보하실 뭐 그런 게 좀 있나요? 띄워드릴게요, 뭐. 그럴 능력이 안 돼서. 저는 제 인생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거 하나 오직 그거 하나입니다. 네, 바라는 건 그거 하나죠. 네. 알겠습니다. 아유, 제가 준비된 멘트를 또 아니에요. 해주시네요. 네. 자, 그래요. 뭐 책 쓰시거나 이러면은 네. 항상 저희한테 말씀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성공 말씀하셨으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해외에 가서 국익 외교, 실용 외교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또 그저께는 UAE 이 전투기가 뭐 이게 떠가지고 막 호위하는 모습도 정말 국격이 차오르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렇죠. 어제는 정상회담도 진행이 됐고 국빈 방문 행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두 분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신유진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네, 그렇지만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제 세계에 이 정도다라는 거를 우리 보여주는 이 정도야. 건데요. 네. 심지어 그 의전이 네. 그 트럼프 때보다도 더 좀 성대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바로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국뽕이 차오른다. 국봉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요. 네. 우리 김비성 변호사도 저는 보도된 내용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프레임을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의미에서 하는 말씀이냐면요. 음. 지금 아마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일 텐데 거의 모든 우리나라의 시사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네. 뉴스들이 국내 사안에만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뭐 뉴스들이 외국의 그런 국제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비교적 언급이 덜 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중동이 어떤 입장인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동이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론 뭐 전쟁 위험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요. 네. 지금 그 아랍에미리트를 가셨다 그러는데 중동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석유 이후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석유 이후. 이게 석유라는 게 시대가. 석유라는 게 지금 계속 발견되고 있어서 석유 자체는 우리 이제 뭐 당분간 고갈될 걱정은 없다는 얘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중동 지방이 석유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게 20세기 중반이고요. 거기서 계속 석유가 나올 건 아니거든요. 자기들도 이제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온단 말입니다. 네. 근데 석유가 없어지면 그 다음을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아직 석유 오일머니가 흐를 때 다음 이제 산업을 이렇게 일으키고 할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파트너로 중동에서 가장 관심 갖는 모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그 이야기는 벌써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점에 있어서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전향적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라는 쪽에서 자기들이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높이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랍에미리트가 그냥 한류가 좋아 이런 게 아니고요. 자기들도 다 계산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그 이제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사실 올라섰지 않습니까? 세계적 선진국의 하나로서 중동 지방에 있어서 경제 파트너 이런 것들을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가서 잘 대접받았다 이 정도로 볼 문제가 아니라 뭐 우리나라 여러 국내 사안들처럼 네. 유럽 그 중동 국가들과 어떻게 경제 협력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시너지를 낼지 여기 가서 이제 첨단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하는 이런 논의들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 산업에 어떻게 플러스가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은 AI 관련해서 방산 관련해서 원전 관련해서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었고, 사실은 윤석열이 2023년인가요? 그때 UAE 갔었잖아요. 네. 우리 부대 방문해가지고 UAE의 적은 이란이다 이런 얘기해서 그렇죠. 난리가 났었죠. 그때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뭐지? 그때 뭐 여러 전문가들이 이건 아니다 이렇게 중동 이 미묘한 그 관계에 우리가 뛰어들어가지고 이거 판을 다 엎을 셈이냐 이런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대한민국이 이제 새로운 나라가 돼버렸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 네. 이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어제 정상회담하는 그 모습, 모두 발언하는 모습을 저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모두 발언하는 모습을 좀 보면서 보니까 뭐 아침 보내준 거 잘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훈훈하게 진행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현안으로 들어가 보죠. 저희 어제 밤에 나왔던 소식이죠. 론스타 소송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승소했다. 네. 13년 만에 완승했다. 네. 이렇게 보도가 좀 나왔는데, 일단은
이게 어떤 사안인지 잠깐 뭐 정리하면서 갈까요? 일단 변호사님? 예? 론스타가 이제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네. 우리 정부가 이 외환은행 론스타가 인수하는 게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빠르게 결정을 한 게 아니고 이제 지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론스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이 났고 승인이 났는데 그 너무 지연시켰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죠. 이게 뭐 4천억 정도였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고 사실상 이게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하는 게 맞지가 않잖아요. 원래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논란이 금산 분리 됐었죠. 원칙 때문에 네. 이게 산업 쪽에서는 금융을 인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모펀드를 조성을 해서 이거를 인수를 하는데 이 승인하는 과정이 이게 굉장히 오히려 더 의문인 점이 있고요. 이거를 주제로 또 영화도 나왔지 않습니까? 정지영 감독 영화로 제가 기억하는데 블랙머니였나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뭔가 이상한 문건이 들어가면서 긴급하게 이게 일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진 거는 없는데 그래도 네. 의심적인 부분 이명박 정부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필석 변호사님께서도 이제 아까 대기실에서도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이게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 그런데 결국 승인을 하면서 이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문제를 더 키웠던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승인 과정이 좀 의문인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지연됐다라면서 론스타 측이 이거 지연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라. 근데 사실 이렇게 론스타에서는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얻고 나갔거든요. 또 매각을 하고. 그런데 또 여기서 손해배상 청구라니라는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 1심 이제 그 론스타가 제기한 그 1심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1심에서는 손해배상 하라라고 인정이 됐는데 그렇죠. 이 취소위원회에 다시 이제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올해 전격적으로 좀 구두 진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분위기가 반전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배상 책임이 없다. 그리고 이 소송 비용도 론스타가 물어내라. 이 소송 비용만 73억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한동훈 전 대표는 이거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바로 이제 숟가락을 들고 이제 와가지고 얹더라고요. 그 소송 내용 정확히 말하면요, 네. 상당히 기교적인 법리적 기술로 이긴 거예요. 네. 법리적 기술. 예, 그러니까 이거 변호사가 잘한 겁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이 구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정말 국가가 개입해서 부당하게 지연시켜서 매각을 지연시켜서 손해배가 발생했느냐가 사실은 이슈인데 네. 그 이전에 이제 그런 사실을 증명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나라마다 좀 다른데 우리나라는 증거 능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는 형사에서만 따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증거를 그냥 제출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원래는 제출할 수 있는 증거 자체를 가리는 법리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아예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증거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네. 이게 기본적인 개념인데 지금 이게 이제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라는 곳에서 했거든요. 이게 국제조약으로 체결된 곳인데 이 절차에서 저기 론스타 쪽에서 그 ICC, 그러니까 국제상공회의소 결정문을 중요한 증거로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국제상공회의소 결정문에 한국 정부가 개입했다는 게 인정이 됐다라는 식으로 그런 결정이 났다. 이게 국제상공회의소 인정했는데 한국 정부 잘못한 거 아니냐는 게 먹혀가지고 2심에서 이긴 거거든요. 론스타가 이긴 거거든요. 근데 네. 이걸 2심에서 어떻게 싸웠냐면 이 ICC, 그러니까 국제상공회의소의 결정 당시에 한국의 절차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한국이 제대로 변명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문이라서 이 결정문을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증거능력 배제 주장을 한 거예요. 아주 기교적입니다. 듣지 마시겠지만 법리적 복잡하고요. 이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들어보시면 뭐 좀 어려운 얘기인데 네. 이게 매우 그 법적인 이제 법리적 기술이 들어간 거고요.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한 게 아니고 당당 변호사가 잘한 겁니다. 그리고 네.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지금 이 결정적인 증거에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주장은 이게 뭐 당연히 받아들여진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뭐 주장한다고 해서 증거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 자체에 한국 정부 개입으로 인한 결정, 그 결정 내릴 때 그럼 한국 정부 얘기는 들어봤어?
한국 정부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결정을 당신들이 마음대로 내린 것을 또 가장 중요한 증거로 채택해서 한국 정부가 문제였다라고 인정할 수가 있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네. 사실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게 됩니다. 특히 증거 능력 배제는 우리나라 뭐 재판에서도 그렇지만 이 증거 능력 배제는 어떻게 보면 재판부 맘입니다. 이거를 엄밀하게 따지면 증거 능력 배제하는 게 맞지.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결정을 내린 데는 지금 변호사가 잘한 거 물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한국 정부의 위상, 국제적인 위상, 저는 네. 이거를 고려했다라고 봅니다. 으흠. 예. 그래서 한국 정부의 위상을 고려했을 때 예. 한국 정부가 개입하지도 않은 문건을 결정적인 증거로 해서 한국 정부에게 또 무리하게 손해배상의 지연이자까지 다 청구하게 된다? 이거 한국 가만히 안 있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콕 집어서 터프가이다라고 했고, 네. 뭐 우리나라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도 미국이 우리를 밟아봐라. 그 밟는 발까지 뚫릴 수가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게도 그렇게 강하게 맞서는 한국의 위상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이거 함부로 증거 능력 인정했다가는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판단도 있지 않았을까? 이게 제 추측입니다. 그럼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면 어떤 판단이 나왔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뭐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예.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호사가 변호사가 잘한 거라고 보면 이제 뭐 상관없을 수 수 있겠지만 네.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정말 국익을 위해서 뭘 했나라는 아하.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예. 뭐 장담할 수 없는 장담할 결과가.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은 예. 됐겠냐? 됐겠냐 그게? 아이고 됐겠냐고. 됐겠냐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뜻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기 지난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이란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정말 다 믿을 저 실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저기 낮에 폭탄 좀 드시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중요한 결정이나 그런 중요한 외교적인 그런 발언들을 그렇네요. 그렇게 하는 네. 사람이면 그렇게 한 사람이면 여기에 대해서 뭐 론사에서 뭐 폭탄 저만 하시죠 하면 그냥 끝났을 수 솔직히 그럴 위험이 있었다고 좀 봅니다. 사실. 그리고 이게 농담이 아닌 게 정말 슬픈데. 네 농담이 아니라고. 농담. 그리고 뭐 지금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지속됐다. 그럼 뭐 계엄 상황이든지 뭐 한덕수 총리 뭐 그렇겠네요. 대행 체제라든지 예, 예. 어떤 그런 상황이 지속됐을 경우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세하게 신경 쓸 수나 있었겠어요? 아하. 사실상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라라는 게 예. 전혀 없었잖아요. 저는 진짜 우리나라가 그때 뭐 일본의 속국이든 미국의 속국이든 뭐 속국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국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던 그렇죠. 시절이 있었다는 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국제 무대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라라는 정부 기조에 따라서 네. 이 변호사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거 밀리면 여기서 큰일 난다. 그런 마음으로 임했기 때문에 이런 성공적인 쾌거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라서 네, 너무 가능했다. 다행이에요. 네. 예, 잘 됐어요. 이렇게 네. 정리를 해 보고요. 자, 저희 뭐 앞에서 대장동 이제 사건 관련해 가지고 어미준 검사가 우리 김종훈 기자한테 직접 문자까지 보내가지고 네. 막 해명을 하면서 이거 뭐 속기사들이 다 나눠서 한 거 우리가 그냥 제출한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이 재창희 형 그걸 실장님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녹취와 관련해서 네. 그거는 반부패 3부에서 한 거예요. 1부 아니에요. 3부예요. 3부 누군가 봤더니 강백신 검사가 있네. 유명하죠. 네. 어미준 강백신. 사실상 이게 책임을 떠넘긴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보도하기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김비서 부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조심스러운데요. 조심스럽다 좀. 왜냐하면 제가 들어가는 이 녹취록이 나온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걸 감안하고 말씀을 말씀해 드리면요. 주세요. 예. 여러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녹취록 조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얘기를 네. 많이 해서 처음부터 이제 문제를 삼았고요. 문제를 삼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녹취록을 유스타파던 거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입수해서 만든 녹취록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거를 별도로 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느 정도 녹취록이 맞는지 비교해서 하려면 녹음 파일을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가 녹음 파일 전체를 재생을 해서 다 듣자.
라는 주장을 처음부터 했는데 네. 이제 검사가 계속 밀었죠. 네.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 변호사로 이 담당 변호사도 할 말이 많은데 이제 중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재판 지연 프레임 때문이었어요. 이거. 뭐 재판이 늘어진다 이거예요. 이제 다 이걸 어떻게 언제 닫느냐 이거를 엄청난 양이거든요. 네. 변호사들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네. 고의적으로 말도 안 한다. 되게 긴 녹취록을 듣자고 예, 한다. 예, 한다. 그리고 네. 지금 그런 프레임이 있었죠. 그거는 이제 맞아요. 지금은 다 입 다물고 있지만 그거 저기 기자들 다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하. 우리가 뭐 1.5배속이라도 듣자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그러면 일단 위례 사건을 끝나고 이제 위례 단지개별로 지금 대정동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위례를 어느 정도 일단락 하고 그 무렵에 재판부가 변경이 됐어요. 지금 이제 형사 저기 33부 재판 그 유명한 33부 지금 네, 네. 유명 그분이 이제 계속 하시는데 그분이 바뀐 다음에 그분 오시면 그러면 재판부 바뀌면 그때 듣자.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그때까지는 뭐 조기 재산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어쨌든 재판을 빨리 끝낼 생각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녹취록을 다 들은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 녹취록을 재판부가 바뀔 거라고 하니까 네. 바뀌면 이거부터 듣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바뀌고 나서니까 또 이제 검찰 쪽 말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네. 저기 누굽니까 저 유동규 재판 증인신문부터 맞춰야 된다. 뭐 그것 때문에 또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사실 그런 식의 얘기를 검사가 좀 하긴 했는데 검사는 유동규에 대한 증인신문을 유동규 1심 판결 나오기 전에 마치고 싶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사실 이거 유동규가 자신에게 불리한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검찰의 말에 따라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항소 시끄러운 거 연관이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물론 이건 추측인데 유동 시점. 시점 이게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규의 증인신문 그런 얘기 했어요. 진술 바뀔 수 있다는 말은 그쪽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유동규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전에 유동규 증인신문을 마치고 싶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말 들으면 더 안 되죠. 그쵸.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말 바뀔까봐 그런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 어떤 식으로든 녹음 파일을 먼저 넣는 게 맞다. 분명히 지금 우리가 듣기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네. 우리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는 도중에 이제 내란이 터진 거예요. 아하. 내란이 터지고 그리고 이제 유동규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일부 진행이 되는데 유동규에 대한 증인 신문이 제가 좀 긴데 여기 어디서 이제 들어보기 어려운 얘기니까 변호사가 얘기해서 아, 이 얘기 진짜 어디서도 안 해주니까. 유동규에 대한 증인 신문이 매우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유동규가 어떤 인물이냐면 지금 이제 예를 지금 대통령 같은 그때 이제 우리가 대표라고 불렀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재판 나와라. 그러니까 뭐 선거 하루 전에 나와라. 총선 때도 하루 전에 나와라. 네. 하고 나왔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강제로 출석을 시켰단 말입니다. 시켰는데 유동규는 나와서 완전히 아나무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기 자기가 하다가 머리 아프면 그냥 들어가고요. 아침에 다 나와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일정 다 이제 정리하고 온 거잖아요. 하루 종일 아침 10시 반부터 6시까지 다 정리하고 왔는데 예. 유동규가 갑자기 아침 한 10분 전에 연락이 와요. 자기 오늘 머리 아파서 안 나간다고. 뭐 이런 일들은 벌어지고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자기가 증인신문 하는데 이제 그 피고인들이 제일 앞줄에 앉거든요. 그리고 이제 변호인들이 앉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앞줄에 앉아 있어서 자기 눈에 거슬린다는 거예요. 뒤로 보내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이 대표님께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그냥 하라. 빨리 진행합시다. 네, 내가 뒤로 네. 갈게요. 하고 뒤로 갔어요. 그래 뒤로 가서 안 보이는 데 앉고 그렇게 진행이 됐으니 증인신문이 제대로 됐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재판부를 제가 무조건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안 하면 유동규가 증언을 안 할 건데요. 그리고 검사들이 막 달래가면서 하고 막 아나무인이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12.3 터지고 어쩌고 하니까 증인신문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질질 끌렸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이제 대선 이후 들어가면서 정지가 되고 잘 아시는 것처럼 네. 근데 이제 공동 피고인이었던 정진상 쪽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제가 들어가진 않지만 제가 그쪽 변호인은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남욱 증인 신문 이런 게 계속 이루어지면서 지금 문제는 발언들이 나오는 거고 이 와중에 이게 밝혀진 겁니다. 그렇죠. 정진상 실장이라는 게 우리는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재창희 형이 실장님이 되는 거예요. 연결성을 묘하게 끼워 맞추기 위해서 재창희 형이 실장님으로 이렇게
편집된 녹취록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위례 신도시 말씀하셨지만 위례 신도시라고 남욱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윗 어르신이라고 녹취록이 바뀌었습니다. 남욱이 아니 물론 녹취록상은 점점점 돼 있었고 청취 불가가 돼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 측은 윗 어르신으로 했고 남욱이 정확하게 그거는 위례 신도시다라고 정정을 할 그러게 정도예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실장님, 윗 어르신, 뭐 그분 이런 얘기를 계속 언론에 피우면서 같이 협공을 하면서 야, 이 건에 끌어들일 수 있는 네.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인 게 바로 검찰이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거는 1팀이 아니고 3팀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재창이 형, 말입니다. 이거 예, 부분. 이거는 말입니다 하면서 장문의 구구절절한 네. 예, 그 문자를 보내려면 재판 과정 진행 과정에서 철저하게 했어야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지금 드러나는 과정에서 뭐 항소를 포기했다? 항소 포기한 거 누굽니까? 검찰입니다. 검찰이 한 거예요. 무슨 예를 들면은 대장동 사건에 변호인 아니십니까? 김부상 변호사님이 네. 변호인이 입김을 넣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입김을 뭡니까?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거 검찰이 자신들이 발작이 나가지고 발작 버튼이 나가지고 자신들이 막 이건 안 된다 난리치고 뭐 무슨 이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조작 정황을 좀 감추고 그리고 이제 남욱이 폭로했듯이 배가른다 이런 얘기.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진짜 정말 큰 충격적인 발언인데 이것도 쏙 들어갔어요. 제대로 보도가 안 된 부분이 있고 네. 항소 포기 이걸로 다 묻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 뭔가 검찰 내부에서 큰 걸 감추기 위해서 이슈를 덮는 그렇죠. 그런 또 전략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이상해요. 이거는 예. 검찰이 물론 정치를 하는 건데요. 예. 다시 좀 조심스럽네요. 자, 이건 좀 제가 좀 자료하면서 말해야 되는데, 근데 이건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저는 언론이 문제라고 봐요. 결국은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건 언론이거든요. 맞아. 그런데 이제 지금 언론이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냥 그 항소 문제에 대해서는 뭐 항소가 적절하고 아닌 거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만 검찰이 항소하고 싶었으면 항소장을 내면 됐어요. 하면 되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지휘가 내려간 것도 아니고 네. 지금 검사가 이제 뭐니까 저기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내지 마라고 정말 지가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무시하고 냈으면 유효하거든요. 그동안 검찰에서 뭐 이런 거 자기 마음대로 했던 거 그런 사례들은 찾아보면 많잖아요. 최근에도 있었잖아요. 예. 최근에도 그 저기 무슨 사건이죠? 저 항소시 항소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항소해버렸잖아요 이제 어떤 사건이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은 예. 매우 많아요. 매우 많고 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검사들이 이거 항소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했으면 항소하면 그만이었는데 이거는 결정은 사실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한 게 아니라 네. 검찰 수뇌부에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 저기 그 담당 검사들이 못한 거예요. 그럼 검찰 수뇌부가 이거를 왜 안 하려고 했을까? 이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안 하려고 했을까라고 의심을 계속 하게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연장선상에서 지금 보면은 이 검사장들, 그러니까 노만석 대행을 찾아갔던 총장 대행을 찾아갔던 검사장들 중에 사표 쓰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줄사표라고 하는데 언론이 굉장히 줄사표가 났으면은 좋았을 것을 하는 그 바램 섞인 줄사표 그게 참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두 명이죠, 두 명. 명이죠. 박재혁, 송강. 예. 일단 사표를 냈는데 박지원 검사장은 어쨌든 간에 공동 성명을 낸 18인 중에 한 명이고 송강 검사는 이분은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김학의 사건으로 문제가 돼서 고발이 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거나 나가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표를 뭐 글쎄요. 뭐 급하게 받아줄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실 지금 박은정 의원도 검사 출신이고 검사 출신으로서 사표를 냈을 때 받아주지 않았어요. 받아주지 않았어요. 박은정 맞아요. 의원이 네. 지금 멀쩡하게 의원 생활하고 계시니까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 같지만 네. 박은정 의원에 대해서는 사표를 끝끝내 안 받아주면서 뭐 박은정 의원뿐만 아니에요. 차규근 본부장도 당시에 이제 사표를 받아주지 않고 해서 줄줄줄 계속 이거를 끌면서 이거 우리 끝끝내 너는 아직 뭐 사표 낸 수리가 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네. 시간을 끌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져요. 사표는 냈으니까 이거 참 출근하기는 그런데 또 안 하자니 사표가 수리가 안 됐고 그 자기 참 이 곤란한 상황을
굉장히 오랫동안 끌고 갔던 인물이 또 송강 검사장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를 급하게 받아줄 필요가 없으니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말씀드리고 봅시다. 싶어요. 그 제가 이제 찾았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게 여순 사건. 여순 사건. 예, 이거 예. 2025년 10월 13일 날 있었으니까 이거 얼마 안 됐어요. 네. 이제 여순 사건 항소 취하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법무부 장관이 한 다음에 근데 안 했어요. 안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고. 그러니까 저기 검사들이 이게 장관이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검사들이 판단해서 하는 예, 영역이다. 하는 거,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의 표명한 검사장들 당장 사표 수리할 필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좀 민주당 내부 안팎에서는 징계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집단행동 이거 잘못됐다. 그렇죠. 근데 징계를 하려면은 네. 조사가 돼야 되는데 아하. 조사 방식이 문제예요. 지금 검찰의 어떤 뭐 비위라든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대검 감찰부가 있습니다. 네. 그 대검 감찰부는 도저히 지금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이제 조사를 할 수 있는 법무부 감찰관을 임명을 해야 돼요. 지금 공석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있는 감찰관이 오히려 조사를 해야 조금이나마 이 비위가 드러나지 않을까. 네. 그냥 대검에 맡겨두면은 이게 제대로 조사가 되고 징계가 되고 하겠습니까? 조사부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징계 얘기를 먼저 하니까 또 발작 버튼이 눌려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해서 정당하게 그런데요? 예, 처리하겠다. 예.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은 참 차분하게 잘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고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포기 논란, 그러니까 7,800억 뭐 그런 얘기 요새 하잖아요. 네. 그 계속 주장하는 거 보셨죠? 한동훈 네. 전 대표도 페북에 쓰고 네. 국민의힘 그 돈 얘기 계속합니다. 항상. 네. 그 자극적이니까. 자극적이니까 돈 얘기 딱 들으면 하는 우리 돈이 건데요. 이제 없어지는 것 같고. 그게 일단 구조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구조를. 네. 이 지금 이게 결국은 피해자가 있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7천억인지를 피해자가 받아갈 수 있는데 못 받아가는 게 문제다라는 식의 프레임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 환수에서. 예, 그럼 여기서 되는데. 피해자가 누군지가 중요하겠죠. 피해자가 피해자가 누구를 알고 누굽니까? 계십니까? 대장동 사건의 피해자. 성남시 성남 도시개발공사 이쪽 아닙니까? 성남 도시개발공사예요. 예. 성남시 저기 산업공기업이거든요. 어. 주식회사입니다. 물론 뭐 100% 성남시가 100% 주식을 가지고 있지만, 예. 성남 도시개발공사. 이거를 환수하면은 도시공사 재산이 되는 거예요. 아하. 국민한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시민한테 나눠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성남 시민. 성남시부터 공사가 돈 벌었다고. 물론 뭐 성남시 인프라 깔고 이런 데 도움은 좀 되겠죠. 예. 근데 일단 이게 무슨 국익에 큰 영향을 준다거나, 마치 성남 시민들이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네. 받을 돈이 채무가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거든요. 느낌인데, 예, 맞게 아니다.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 문제는 예. 민사소송으로 푸는 게 맞죠. 이게 지금 범죄수익인익규제법에 의한 추징 이런 것들은요. 네. 만약에 이제 피해자가 있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줘야 될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잘 안 돼, 어려웠을 때, 어려울 때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근데 이제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쪽이 피해자면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걸면 되고요. 예. 지금 가압류기도 나오는데 그쪽에다 가압류 걸면 돼요. 근데 지금 성남시 시장이 어느 당입니까? 네. 국민의당이에요. 국민의힘의 예. 신상진 성남시장인데 오늘 네. 봤더니 또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하고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그러니까 노만석 직무대행 공수처에 고발을 또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인가요? 예? 지금 이제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면 신상진 시장이 얘기해가지고 지시해가지고 공사가 하면 돼요. 왜 못할까요? 일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다. 할 수가 없다?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예. 프레임은 이런 거예요. 이 검사가 이거 이제 형사 재판도 일종의 소송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제 이거를 형사 재판인 경우에는 원고 역할을 검사가 하는 거고 피고가 이제 피고인이 되는 건데요. 네. 지금 그 검찰이 공소 제기한 게 법원에서 일부 기각된 거잖아요. 인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진짜. 법원인데 이제 지금 이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법원이 1차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검사의 주장이 옳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법원이 틀리고. 그러니까 그 전제가 깔린 거다. 깔린 7,800억. 검사의 주장인데. 네, 검사의 일정 주장이고 사실은 예. 그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직접 관련된 사건이니까. 일단은. 하지만 이제 형식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원칙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프레임은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뭐 기자님한테 뜬금없이 10억을 청구를 했어요. 그럼 내가
줄 돈이 없는데? 라고 하면 지겠죠. 졌어요. 그래서 제가 네. 이제 패소 판결 받았는데 네. 언론에서 김필성 변호사 저기 박정훈 기자님한테 10억 받을 거 있는데 못 받았으니 이게 잘못됐다. 문제다라고 떠들면 이게 저기 박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이게 말이 되냐? 지금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걸 가지고 네. 지금 검사 말이 맞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법원 이거야말로 네.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는 지금 요새 국힘 프레임 중에 하나가 사법부를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부터 지금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자기들의 이제 주장과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 내렸는데 7,800원 아니야라고 일단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판결문에도 보면. 네.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울거먹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게 그 워딩을 따가지고 계속 국민의힘 쪽의 주장 이걸 계속 7,800 얘기를 하고 있으니 네. 국민들이 볼 때는 와 이거 돈도 못 받고 큰일 난 거 아니야? 항소포기 왜 항소포기 왜 시켰어? 이렇게 하는 프레임 네. 그 있는 건데 그걸 깨버려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뭐 여러 차례 저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뭐 정리를 해보고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이 사안과 관련해서 네. 그야말로 열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자꾸만 삐죽삐죽 예. 나오면서 막 여기 방송 고개 뭐 쳐들고 저기 쳐들고 하니까는 음. 오죽하면 같은 당에 있는 신동욱 의원이 이런 얘기합니까? 한동훈 제발 당원 게시판 네. 판단 좀 받아야 된다.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져라. 좀 이런 거에 대해 생각을 해봐라. 아니 왜 본인이 그 부분 회피하냐라고 하면서 본인이 정확하게 소명하고 내가 이런 이유에서 한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 가서 끼어들고 저기 끼어들고 그런 모습 보이는 거 좋은데 제발 그러기 전에 제발 그러지. 본인이 한 일부터 명확하게 소명해라. 예. 좀 그 말이 맞다고 봐요. 아니 어디 자꾸 이렇게 끼어들 본인이 어떤 그 위치가 아니에요. 예. 위치가 아닙니다. 그걸 위치가 알아야 돼요. 네. 국어가 좀 부족하셨지 않았나. 네. 국어가 부족하지 네.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동훈 전 대표 뭐 박봉기 전 장관하고 의원하고 뭐 토론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네. 모르겠습니다. 그 토론 진짜 토론처럼 될까 참 좀 그렇긴 한데 한동훈에 이어 신동욱도 항소포기 토론하지 않겠다. 토론 문화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국민들이 뭐가 진실이고 뭐가 본질인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대장동 사안 검사 문제들 정리 일단 해보도록 하고 내란 특검 관련된 뭐 재판 관련된 얘기 좀 해볼게요. 네. 황교안 전 총리가 계엄 당일에 내란 당일에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내란 특검이. 그래서 김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는데 통화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게 좀 제일 궁금한 것이고 그러면 황교안, 김주현 이게 통화하는 거 이 자체 내란 선전선동 성격의 게시물에 황 전 총리가 올렸던 그런 배경에 결국 대통령실이 있었나 이런 의심도 들고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비선 변호사님? 뭐 일단 내란죄 구성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내란죄는 지금 이제 아마 내란 방조로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황교안 총리가 내란에는 방조죄가 없습니다. 방조죄가 없다. 내란은 정보만 있어요. 왜 음. 그러냐면 내란 규정이에요. 이제 내란죄 여기 저기 구조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87조 이게 형법 87조에 내란죄가 있는데 내란죄의 3호에 부하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도행에만 관여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란 상황에서 이게 원래는 이제 그냥 내란하는데 옆에서 같이 공모하지 않고 따라가서 막 이렇게만 한 거니까 방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하 수행이라는 말이 아예 정범 형태로 있어서 내란에는 공범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황교안이 지금 했던 일들이 뭐 내란의 범죄의 종결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내란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부하 수행한 게 아니라 전화를 받고 여론 몰이까지 한 거다. 공모해서 한 거다. 그러면 네. 단순 이제 3호에서 2호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중요 임무 종사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 훨씬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완전히 이게 형이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하 수행한 경우에는 아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방조라고 볼 수 있는 단순히 그냥 따라다닌 정도. 네. 이거는 5년 이하의 징역 금고인데요.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이에요.
황교안 전 총리 큰일 났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아마 제가 방조로 구성을 한 거는 이제 법리적 검토를 나중에 기소할 때 이제 하려고 한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일반적 형태에서는 방조로 볼 수 있으니까 다만 이제 여기서 공모한 게 드러나면 전화 통화에서 얘기해가지고 너는 외곽에서 뭐 여론 몰이에 지원을 해라 그러면 중요 임무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네. 만약 그게 드러나면 황교안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 났죠. 지금 큰일 났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하수행 관련해서는 지금 뭐 황교안 당연히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주도지사 오영훈 지사 그리고 뭐 오세훈 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까지 이 모두 이제 내란 특검에 지금 고발 당한 상태예요. 부하수행이라는 게 어쨌든간에 내란에 동조하거나 일부 가담한 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제주도에서는 지금 내란 3시간 선포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3시간 후에 이거에 대해서 좀 내란에 부하 수행하는 그런 지시를 내렸다는 점. 그런 점이 지금 문제가 돼서 부하 수행으로 고발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특검이 차근차근 다 수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중요하다.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큰일 난 상황인데 우리가 황교안이다 외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동혁. 우리가 황교안이다. 네, 그거는 이거 몰랐겠지. 이거 통화한 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예. 한덕수 사건 재판에 나와서 가만히 일체의 예. 진술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내란 비상계엄에 대해서 언제 알았냐 그 시점에 대해서도 완전히 일체 진술을 거부했거든요. 근데 언제 알았을까? 과연 비상계엄 선포하고 나서 알았을까? 저는 약간 그게 의문이 항상 들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거나 그 시점에 대해서도 이제 밝히겠지만 왜냐하면 이 시점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는 거는 윤석열이 그 하와이 갔을 때 2024년도 7월인가요? 그때 하와이 미국을 하여튼간 그때 순방을 가면서 하와이에 들렸어요. 그때 하와이에 갔을 때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뭐 이거는 빨갱이들이다 이런 얘기. 한동훈은 빨갱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네. 뭐 그때 당시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그 지도부들을 모아놓고 만찬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항상 가감없이 얘기하는 스타일이 국민의힘 지도부 앞에서 얘기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 대해서는 비상대권 이런 이야기가 2022년도부터 나왔다고 하니까 이런 비상계엄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에 알았을까? 그 전에도 알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의문은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 지금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와 7분 몇십 초간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추경호가 먼저 건 거예요. 아하. 먼저 전화를 걸고 물론 추경호는 그 당시에 윤석열과도 통화하고 김주영과도 통화합니다. 네. 이렇게 막 통화를 엄청 많이 하는 그 상황에서 한덕수와 7분가량 통화를 하는데 모두 다 내란에 가담된 내란 우두머리 그리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과연 이 사람의 어떤 임무라든지 이 사람이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내란이 전혀 관계없는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긴박한 순간에 전화해서 7분 넘게. 7분 넘게 전화해서 다음 술자리 어디서 할까? 뭐 이런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추경호 원내대표도 내란에 대해서는 이거 죄책을 피할 수가 없다. 내란 관련한 형사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정당의 원내대표가 예. 내란의 가담자야. 그럼 그 정당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가장 잘 알지 않을까. 그래서? 내란의 원내대표가 내란의 가담자가 원내대표 예. 정당은 존립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황교안이고 우리가 지금 정강훈과 손을 잡아야 할 이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네. 어떻게 네. 우리 같은 편이니까 손잡고 가자. 네.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해가 되네. 이분 사실 제가 좀 착잡한 게 예. 판사 출신이에요. 네. 예, 그리고 이분이 판결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이제 판사 하셨으니까 이런 분이 판결을 했으면 예, 그리고 지금 이분이 정말 법적 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 하는 판단을 보면 이제 이분이 어느 당이냐를 떠나서 예. 지금 뭐 내가 황교안이다 이런 말 하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대응하는 걸 보면
이분 이런 네. 분이 예, 뭐 그래 약간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답답하다. 음. 예, 법조인 출신으로서 또 네. 답답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이 예. 정말 국민의힘이 음. 한편으로 장동혁이 당대표 되기 전까지만 저렇게 극우 선동 극우 몰이를 하는 거지 당대표가 되고 나서는 그나마 이제 자신이 하루에 1도씩 왼쪽으로 가서 지방선거 때는 자신이 다시 네. 이제 정상적인 당을 이끌겠다라는 포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기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살아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지금 스탠스가 장동혁 대표 지지 세력도 없고 그리고 본인이 어디 뭐 말빨도 먹히지 않고 그러니까 네. 자신이 기댈 수 있는 것 자신의 정당을 끝까지 믿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구구뿐이라는 거를 본인이 지금 잘 알고 있고 그쪽으로 행보를 계속하는 거죠. 아, 그 행보를 네. 이어가고 있다. 전혀 개선의 방향, 개선의 의지가 안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특히 이번 이제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의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했던 그 발언, 네. 시각장애인인 김혜지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이 발언 이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권위의 뭐 진정이 어제까지만 해도 9건 다 종합해 봤더니 그다음에 수사도 지금 마포경찰서, 영등포경찰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민영 대변인이 사표를 냈더니 반려했어요. 반려했고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작은 일, 조그마한 일 가지고 언론이 이렇게 막 쓰고 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이 상징적 장면이라고 상징적 봅니다. 장면이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그동안 정치적인 그런 액션을 상당히 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네. 좀 약간 이제 전부터 돌아가면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그 귀한 외국인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곳이 국민의힘의 이자스민. 그리고 처음으로 여자 대통령도 배출을 했고요. 아, 그렇네. 네, 그러니까 지금 김혜지 의원도 지금 2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보통은 이제 저기 비례대표를 2번 연속으로 주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찌되었던 그런 식의 저기 오히려 좀 다양성의 이런 레토릭에 있어서는 민주당보다 앞서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여기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비판적이시겠지만 네. 이제 중도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일 부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극우화되면서 이걸 다 엎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김혜지라는 인물이 뭐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그건 있겠지만 특별히 무슨 뭐 당내에서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전문성이 그 전문성 분야 이외에는 특별한 행동을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돼요. 내버려두면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상징이 있는 인물인데 네. 지금 저기 그런 다양성이나 자기들이까지 보여왔던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뭉개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 스스로 봐서는 내부에서 스스로. 네, 그거 정말 보면서 너무 신기해. 아 이건 진짜 완전히 극으로 돌진하기로 했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포기하는구나. 이제까지 쌓은 것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상징적 장면이라고 봅니다. 상징적 장면이다. 진짜 내부에서 이렇게 스스로 자신들을 어떻게 보면은 자멸시키는 네. 길로 끌고 가는 견인을 하는 박민영 그리고 박민영을 인재라고 치켜 세우는 장동혁. 네. 예, 장동혁이 당 대표인데 이 사람 표는 주의하되 인재는 지킨다. 인재라고 합니다. 인재다. 인재. 네. 오늘 또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아침 라디오 방송 나가가지고 이거 박민영 대변인 사표 반려 잘한 거다. 장동혁 잘했다. 박민영 이 사표 받겠다고 하면 말렸을 거다 자신이. 김민수 최고위원 그런 얘기를 했고 장애인 폄하 목적이 아니다. 발언 하나로 청년 정치인 목숨 끊는 건 부적절하다. 똑같은 논리네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 강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 박민영 대변인의 모습에서 이준석을 보았습니다. 본인이 본인이 어떻게든 뜨기 위해서는 특히 유튜브에서는 좀 더 센 말 그리고 좀 더 이렇게 가감 없는 말들을 해줬을 때 네. 본인의 어떤 인지도라든지 그런 게 올라가면서 네. 분명히 본인을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분명히 본인을 지지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계산 하에 이런 취지로 말을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모습은 굉장히 이준석을 닮았다. 이준석이 당대표 시절에 이 사람이 국민의힘 이 토론 배틀로 네. 올라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준석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요. 이준석의 모습도 보인다. 자, 국민의힘 얘기를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극우화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은 분들이 좀 하고 계시긴 한데 오늘 또 나경원 의원은 한 라디오에 나가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거 윤어게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연대를 해야지 이거 왜 연대 못하게 하는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또 했거든요. 오늘 라디오 방송 얘기를 봤더니 자 우파 연대 부정선거론 뭐 이런 연대 이런 것들 다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파 연대에 이거 그러니까 윤호개인 부정선거는 내칠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똑같네요. 똑같죠. 예? 네. 나경원 의원은 지금 이제 누구 그 어느 때보다 네. 당과 지지층의 지금 뒷받침이 필요한 때잖아요. 음. 선거가 내일입니다. 네. 내일 내일입니다. 선거네요. 오, 네, 예.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이에요. 예, 그래서 그 오랜 좀- 시간 기다렸던 그 1심 선고가. 예, 그 선거 드디어 하는데 네. 그동안 최근 들어 나경원 의원이 보였던 극우적 행보들, 튀는 행보들은 사실 자기가 뒤에서 받쳐줘야지 자기가 버텨낼 테니까 그런 것 저기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네. 그럼 다음 달에 이제 국회 도서관 대강당도 이제 빌려주면서 이 대한민국 자유 유튜브 총연합회 행사 이것도 이제 대관해 줬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뒷받침할 수 있는 세력들 이거 좀 그쵸. 모아보고 싶다. 본인을 그나마 바라봐 주는 사람들이 네. 정말 한 줌의 그들에게 의존해서 그나마 극우 유튜버가 있으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은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누가 나경원 이야기를 듣습니까? 누가 장동연 이야기를 들어줍니까? 네. 어디서 말빨이 먹힙니까?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들에게 기대는 거예요. 저걸 보니 풍작공투가 있네요. 저도 이건 눈이 안 봤는데 왜 이게 나경원 의원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장면 예, 예. 중 하나가 그 환생경제. 환생경제. 네, 그 오마이 TV가 또 단독으로 네, 촬영해서 보도해가지고. 이게 뭐 시간이 지나도 변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어떤 내용이 오갈지 비슷할 것 같거든요. 제가 봐서. 풍자공투. 네.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는 뭐 그런 게 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예측해본다. 생각도 드는군요. 네. 그래요. 나경원 의원이 이 참 또 충격적인 얘기 오늘 또 라디오 방송에서 통해 가지고 네. 우파연대 윤호개인 부정선거는 내칠 필요 없다. 없다. 계속 내칠 부정선거론을 필요 있냐? 주장하세요. 뭐 네. 이런 거. 굳이 우리 편인데 이거 내칠 네. 필요가 있냐? 이런 건데. 그냥 부정선거론 주장하다가 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완전히 이렇게 한 대로 가신 분이 황교안 아니겠습니까? 황교안이 부정선거론 계속 외치는데 다 비웃었잖아요. 네. 근데 자신들도 이제 갈 곳은 거기밖에 없는 거야. 기댈 아하.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요. 네. 국민의힘의 현 주소다. 현 주소가 네.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언급하신 것처럼 내일 선고가 나옵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선고 내일 나오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이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어떤 결과 예측하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나경원 의원이 이거 한마디로 정치 영역을 사법의 영역으로 갔다는 점에서부터 문제다. 이거부터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무슨 하면서 소리입니까? 현명한 판단을 사법부가 네. 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김필성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내일 판단? 지금 문제되는 이 법 규정이 네. 그 박근혜의 가장 큰 공적이라고 선전이 그렇게 알려져 있고 선전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그런 폭력행위나 이런 것들을 엄단해서 이제 동물국회 말고 그런 걸 폭력은 안 된다. 네, 박근혜가 한 예.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박근혜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죄를 피하기는 어렵죠. 사실은 국민 모두가 봤잖아요. 그럼요. 예, 모두가 봤는데 이거를 그래서 본인도 이게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을 해도 나는 결백하고 무죄라는 얘기를 대놓고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못 본 것 같은데 만약 이렇게 지금 이게 박근혜가 네. 상당히 중하게 이제 처벌하는 걸 만들어 놔서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저기 정치 생명엔 영향을 결국 정치적인 생명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1심이니까 1심이니까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 네, 있죠. 2심, 3심 하고 또 2심을 또 1심처럼 길게 해주면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이 먹어서 은퇴할 나이까지 버틸 수도 있을 테니까 뭐 그런 걸 기대하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합니다. 1심 선고 사건 이제 발생하고 네. 6년 7개월 네. 말이 됩니까? 음. 어떻게 예상하세요? 1심. 아니 1심이 그렇게 길었으니까 2심도 길게만 가면 된다.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뭐 나오든. 네네. 뭐든 나갈 수 있다. 나는 그 전에 뭐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나경원 의원은 별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네. 징역 2년의 구형이 됐잖아요. 네.
그럼 징역 2년 구형이면 집행유예로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엄하게 다뤄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징역형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그건 이제 사실은 뭐 예상하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네, 보통 판사- 2년 정도 구형을 하면 네. 저기 검찰도 집유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통 해석은 해요. 네. 그래요. 네. 그건 우리 아니 근데 국민들이 볼 어쨌든 때는 이거 집유가 너무 집행유예가 확정이 되면은 네. 이제 의원직이 네, 상실되는 아예 건데 근데 이제 오래 걸릴 거니까.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되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음. 일단은 유죄 선고는 피할 수 없을 텐데. 피할 수 없을 없다. 이거는 예. 확실히 우리가 봤기 때문에. 뭐 다만 이제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거는 네. 그뭐 어느 대법관께서 하셨다는 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뭐 네. 지금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저기 또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 같던데 아하. 대법원 쪽에서는 예. 이제 정의가 어느 사람에게 특정 인물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2심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래 계속 지연이 될지. 그럼 그렇게 되면 그게 진짜 정의가 맞을지 대묻고 싶다라는 말씀이세요. 자 재판 얘기 나왔으니까 윤석열 재판에 나왔던 그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죠.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그러니까 체포하러 온 공수처 경찰에 막아섰던 그 행위에 대해서 재판이 네. 진행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김모 전 경호처 부장이 나왔어요. 정보부장이죠. 네. 나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총 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네. 산책하면서 보여줘라. 총 좀 보여줘라. 왜냐 공수처 경찰 이 총에 대해서 잘 이제 모른다. 그러니까 경호처가 우리 나가서 총 한번 보여주고 이러면 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그리고 또 어떤 얘기 눈에 띄는 부분이냐면 바로 이게 오마이TV가 특종에서 보도했던 단독 보도했던 모습이죠. 자, 이 윤석열이 산책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저 걸음걸이를 봤을 때는 윤석열이 네. 틀림없다. 뭐 이렇게까지 그때는 추정을 했어요. 윤석열이 맞다. 윤석열이 뭔가 과시하려는 듯한 모습이다. 그래서 오마이에서 입수한 거다. 정말 단독이잖아요. 1월 완전히. 8일, 네. 올해 1월 8일에 있었던 야, 모습인데 정말 저때 생각하면은 저는 진짜 저걸 보면 실루엣을 보면서 네. 저는 딱 보고 바로 알았거든요. 그쵸. 윤석열이다. 건들건들 네. 걷는 모습 네. 딱 알았는데 그래도 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윤석열 같아 보인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댓글창이 난리가 났어요. 윤석열이다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저거 봐라 이렇게 했었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 김 전 부장한테 했던 얘기 경찰이 경호처보다는 조금 더 이제 업무가 수동적이고 총기 사용 연습도 많이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호관이 총기를 휴대하고 하면 약간 부담스럽고 함부로 못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또 이제 오창 당시 했던 얘기, 당시 이제 윤석열이 총기 이용한 위력 순찰 지시했는지 기억하느냐 이렇게 특검 쪽의 질문에 김 전 부장이 네라고 얘기를 했고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산책 나가니 그것도 화면에 잡히더라. 경호처에 중앙이가 있느냐 있으면 그걸 순찰 나갈 때 장비로 사용하면 그게 중화기. 언론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텐데 네. 이렇게 하면 공수처 경찰에서 압박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했다고 김 전 부장이 재판에서 진술했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윤석열이 봤다는 거. 내가 나갔더니 오마이TV가 찍어서 이렇게 보도가 됐어. 내가 산책하는 거 봐라. 다 보도가 되지 않느냐. 오마이TV를 또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야, 이것도 오마이TV를 이렇게 윤석열이 보도되는 내용 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유튜브를 많이 본다고 하니까 네. 봤겠죠. 그걸 또 느낄 수가 있었고.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진짜 윤석열은 저 안에서 저 당시 사실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집회를 했잖아요. 이제 네. 체포에 대해서 불법 저항에 대해서 문제다. 그래가지고 언제 체포를 과연 할 것인가 정말 제발 윤석열 좀 잡아가세요라는 이제 그런 이제 한남동에서 집회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저렇게 버젓이 돌아다니면서 했던 말이 이거 체포영장 불법이고 지금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니까 나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잖아. 이거 설 명절까지만 버티면 다 해결돼.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네. 정말 어느 정도 법률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성적인 어떤 결정이 전혀 없고 그냥 설 명절 되면은 해결돼. 네. 이런 판단의 근거는 어디서 나왔을까? 무속이죠. 무속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무속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런 말 합니까? 아니 네. 어느 법조인이 예. 설 명절까지만 좀 버티시면 해결됩니다. 이것도 무속. 이런 말 합니까? 아니잖아요. 저 안에서도 오직 무속만 신봉하면서 설 명절이면 해결된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진짜 딱 그때 딱 특정해가지고 네. 얘기한 거 보니까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나요? 저는 저 발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실 특검 쪽에서 어떻게 법리 구성을 해서 진행하는지 몰라서요. 네. 저는 지금 내란 사건에서 법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내란의 종결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내란이 종결 시점까지는 내란을 돕거나 내란을 지지하는 행동들은 모두 내란의 정범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범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질 수 있어요. 종결 시점에 따라서. 그렇네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사람이 죽지 않았다 어쩌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뭐 이제 그래도 내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지금 그쪽 지지자들은. 예. 내란은 현재 지금 판례 기준으로는 구체적 위헌범위라고 합니다.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면 내란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그 시점에 내란이 이미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내란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이게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는 동안은 내란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중앙에까지 동원을 해서 총 쏘고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구체적 그러면 이게 내전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이때까지도 구체적 위험이 존재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탄핵이 의결될 때까지 그래서 직무정지될 때까지는 내란의 종결 시점을 탄핵 의결 시점까지 봐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입장인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까지 봐야 된다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란이 종결되지 않았다는 거. 총수라는 네, 사실상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네. 이게 좀 이것도 놀라운데 내란을 뭐라고 생각? 이게 이 사람이 내란 행위를 저지를 때 군이나 이 무력 사용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찰이 이게 지금 군이 투입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네. 경호처가 우리나라 경찰특공대에 맞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맞아요. 우리나라 경찰특공대의 수준이 매우 높고요. 대부분이 특수부대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장갑차나 이런 것들도 갖고 있고요. 그 무장 수준이 우리 특수부대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네. 우리나라가 병역 의무가 있는 나라라서 기본적으로 전투력 수준이 높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좁은 데 틀어박힌 경호처가 한정된 화기로 중화기가 한두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죽겠죠.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겠지만 정말 전투가 벌어지면 못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기들이 총 쏘서 못 들어올 거야. 경찰은 무능해.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이걸로 지금 게임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네. 자기 원하는 게. 아하. 애초에 내란 저지를 때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자기들이 그 정도 병력을 그런 식으로 동원하면은 이거를 쿠데타를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게 감이 없다는 감이 얘기예요. 없었다. 이게 총도 뭐 한 번 안 써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그런 것도 없고 예. 제가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든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거에 대해 애초에 성공할 수 없었다. 애초에 개념이 없었던 사람이구나. 개념이 없었다. 대통령이 이러면 안 되는데 대통령이 군에 대해나 무력에 대해서 물으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네. 이 사람이 중화기를 동원하려고 했던 거는 이때까지도 내란에 종결되지 않았다고 볼 법적인 근거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네요. 자, 그러니까요. 진상이 내란의 다 밝혀지고 종결이 있어요. 네. 사실상 계엄 해제로 종결이 된다고 보는 게 저는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2차 계엄의 위험도 있었고요. 2차, 3차 계속하면 돼라고 직접적으로 진술했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계엄 해제 의결 시점 아니면은 계엄 해제를 뭐 선포한 시점 그 시점이 내란이 종결됐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내란 종결 시점에 대해서 좀 더 치열하게 다퉈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국고 손실 혐의 김건희 친오빠 김진우 네. 구속기로에 놓였는데 오늘 구속 심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들어갈 때 묵묵부답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취재진의 눈을 피해서 이제 법정행하는 모습을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좀 봐야겠지만 일단은 뭐 최은순이 치매에 진단 받았어 이걸 내면서 네. 이거 좀 구속을 이제 피해보려는 그런 생각했던 것 같은데 김진우의 영장 심사 결과 이거 좀 어떻게 예측해야 될까요? 지금 영장 결과를 예측한다는 거는 너무 뭐 거의 영장 결과는 거의 영장 판사들이 지금 오늘은 정재욱 영장 전담 판사 알 수가 없는 판단을 막 내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거는 진짜 그렇습니다. 누가 와도 못 맞지. 네. 예측이 안 되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사법 불씨만 쌓이고 있다는 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요. 오늘 이 사안까지 정리를 좀 해보고요. 두 분과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을 네. 정말 명쾌하게 정리를 또 해봤습니다. 두 분 오늘 고생 정말 아닙니다. 많으셨고요. 네. 네. 신민 변호사님 아닙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1시간 더 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더 하시죠. 네. 이 욕망. 네. 이거 대단하십니다. 네. 네. 다음에 또 모셔서 네.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고 네. 김성근 변호사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